정답을 정해놓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맞추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취직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 8월에 서귀포로 이사 와서 서귀포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특별히 반가운데요. 학교 수업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방송 수업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어른이다, 선배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 나이를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 나이로 돌아간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내 인생의 정답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맞추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 근데 성적순, 외모순, 가정환경순 이런 걸로 세상에 많은 걸 나눠놓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열등감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미래가 희망보다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형제가 4남매였는데 제가 막내딸이에요. 언니 오빠들도 누구도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언니들 둘은 자기 스스로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상업학교를 가서 얼른 취직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척들이나 아는 어떤 사람들도 다 제가 대학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 언니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가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월급이 많거나 장래가 보장되거나 안정성이 있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른이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막 3학년이 되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척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학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기들 집에 와서 학비를 보태달라고 손을 내밀면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대학을 가지 않도록 이제 권하려고 온 거였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세상이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척 어른한테 말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더라도 절대로 제 학비를 대달라고 하거나 부탁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 딱 무슨 생각만 했냐면 집이 어려워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실력에 맞는 편안한 대학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이 정도 살았으면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와 멋있다, 누가 어디 갔대, 누가 어떻게 됐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스스로 만족이 오는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제일 그게 심한 나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나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배신할지도 모를 수 있는 위험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 말은 사흘이다, 누가 어디 갔대, 누구는 어느 학교를 갔대, 이런 거 다 잠깐이다. 아마 1년도 안 갈걸? 그러나 내 인생에서 선택한 것은 내 평생 가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떨어지면 재수란 없거든요. 우리 집은 재수를 시켜줄 만한 형편도 아니고 재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내가 편안하게 친구들에게 막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치여서 몰리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들하고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그보다 조금 더 알아주는 명문대를 갈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제 주장대로 선택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전과자는 뭐냐면 범죄를 지은 전과자가 아니라 과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 대학의 영문과가 최고로 좋은 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과를 선호했어요. 저도 대학에 들어갈 때는 무슨 과가 있고 내 적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2년쯤 영문과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문학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외국어인 영어로 하는 문학에 감흥이 오거나 이걸 좋아하거나 재미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생 식당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걔가 자기가 오늘 사회학과라는 과에서 과 설명회를 하는데 가게 됐다고, 마침 거기 가면 저녁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도 굉장히 부족하고 밥 한 끼 한 끼 사 먹는 것도 돈이 아까운 처지였어요. 잘 됐다. 사회학과에 갈 마음은 없었지만 친구 따라 저녁밥 먹으러 사회학과 설명회를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운명을 바꾸게 됐어요. 가서 사회학과 과목을 쭉 들으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고 사회란 어떤 거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들을 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귀가 확 열리고 눈이 확 뜨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야, 난 이과로 와야 되겠다. 근데 대학이라는 곳은 4년 안에 졸업을 하려면은 전공 수업이 45학점 정도를 따야 돼요. 근데 나는 벌써 2년 동안 다른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에 사회학을 선택할 경우에 45학점이라는 전공학점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했다가는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45학점이 안 돼서. 제가 매우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영문과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취미 있어 하는 사회학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사회학과로 전과를 하게 됐어요. 그 사회학과로 전과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 그과 가면 취직 안 된다, 영문과는 취직이 잘 되지만 사회학과는 취직이 안 된다. 그런데도 저는 취직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뭐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 자체가 성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의미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 이걸 남들이 좋은 과 나왔다고 얘기하고 취직이 잘 될 거라는 그
세상의 얘기만 듣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건 다음 문제다. 난 지금 너무 이 사회학이라는 게 매력 있고 사회학이라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사회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학과를 졸업했죠. 그리고 과연 영문과를 나온 내 친구들은 졸업식을 앞두고 속속 취직이 되었으나 저는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의미 있고 즐거웠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아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취직을 시켜달라, 취직 자리가 있으면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그 해에 한국에서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막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비자 운동에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소비자 운동을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학과 출신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기업체에서. 각 기업이 소비자 보호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소비자 보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사회학과 출신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기업체에서 사회학과 출신들을 자기네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뽑겠다고 사회학과마다 추천을 의뢰하기 시작했고, 저는 취직을 해야 된다고 하도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고 졸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내가 그 일에 뜻을 두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기만 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애 젖준다. 우는 애 젖준다는 건 결국 뭐예요? 끈질기게 자기가 요구하고 그걸 주장하면 결국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서 부모님 졸라서 장난감 얻어본 적 있죠? 결국 찔기게 요구하면 부모님들이 결국은 사주게 돼 있어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질기게 요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 그런 찔긴 힘이 나오는지 내 안에서 찔긴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주장해 나간다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사회학과를 졸업하여 이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직장을 다닐 무렵이 됐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 우리 회사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금혼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성차별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하고 평생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된다? 근데 결혼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싶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또 그만둬야 된다는 거. 그만두고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생계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지고 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젊은 나이에,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이 24살이라는 이 나이에 곧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이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기보다는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을, 그 텃밭을 만드는 일에 지금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해에 또 제가 우연히 길에 가다가 아는 선배를 만났던 것이 결정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뭐였냐면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걸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면 생계는 묘연하고 계속 다니자니 희망이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대학 시절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여성학과 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성학과 대학원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생긴 지 1년 반이 됐대요.
저는 그때 왜 우리 사회는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나. 내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다 그랬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여자는 차별받더라.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성학이라는 걸 공부해보자. 그래서 여성학과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성학과 대학원을 정말 2년 동안, 또 논문 쓰는 해수까지 하면 3년 동안 너무 재밌고 즐겁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졸업을 했어요. 물론 취직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그때 막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쯤 되었을 때 또 우리나라 사회에 변동이 오게 됐어요. 바로 국책 과목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에는 반드시 교련과, 그래서 남학생들은 교련, 또 국민윤리라는 수업이 필수로 들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수업이 없어지고 나면 대체 과목으로 다른 과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여성학이 듣고 싶어요 하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학이라는 과목이 각 대학에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제가 아기 낳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어느 대학에 여성학 강사로 출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맞아요, 변해요. 그 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방금 제가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의 변화와 이것이 저절로 알아서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강사를 2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KBS 텔레비전이라는 곳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다른데 남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첫 번째 제가 방송에 나갔던 주제가 맞벌이 토론이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맞벌이 안 하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어머니 중에서도 말은 뭐 전업주부고 가정주부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30년 전만 해도 맞벌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반 토론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벌이 찬성 토론자로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평가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저보고 또 출연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한 4번쯤 그 토론 프로에 나갔더니 알게 모르게 말 잘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한다. 근데 제 나이 또래에 저만큼 말 못하는 친구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중에도 저 못지않게 말 잘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텔레비전에 안 나가게 됐을까? 물론 기회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꾸준히 해왔던 습관이 저한테는 남아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 생각을 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한 후에 그 프로그램이 개편하면서 70분짜리 토크쇼, 지금처럼 이렇게 객석에 방청객 앉혀놓고 제가 진행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듣는 생방송 여성이라는 텔레비전 70분짜리 토크쇼가 새로 열리게 됐는데 전격적으로 제가 MC로 발탁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 프로를 진행해달라.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방송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이란 쪽으로 내가 나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말하기 하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70분짜리 생방송 토크쇼를 하는 진행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방송인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 라디오의 진행자로서 또 패널로서 토론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자랑질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그러나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누구나 자기 안엔 신의 한 수가 있다. 그 신의 한 수는 뭔가 내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자, 내 안에 있는 신의 한 수를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깜깜해서 지금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내리세요. 10명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염돼서 그래요. 뭐에 오염됐어요? 성적에 오염돼서 그래요. 세상은 다 공부 잘하고 성적 순으로만 여러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는 신의 한 수가 있다라고 손들면 누구나 다 아, 쟤는 알겠지라고 하지만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 손들면 네가 뭐가 있어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자기를 믿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믿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해주세요. 너에게 신의 한 수가 있어. 시작! 목소리 너무 작다. 친구한테 확신을 확 심어줘야지. 그렇게 너에게 신의 한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못 믿죠.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한테는 누구나 다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한 수는 결국 죽기 전에는 한 번씩 그 빛을 반드시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74살에 그 신의 한 수가 세상으로 나온 할머니 화가 한 분의 작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네, 74살에 그림을 시작하신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그림을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림을 평생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74살이 된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는 고향이 이북이라 중학생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셨대요. 어때요? 잘 그리셨죠? 여기 있는 글씨가 그림 제목이에요. 이건 다 할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네, 이 호랑이는 다리가 매우 짧죠? 할머니가 키가 작으세요. 달마대사예요. 왜 이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됐냐면요, 할머니가 방에 이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시계가 여기 있었어요. 달마대사의 눈동자가 할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제목이 지금 몇 시냐가 된 거예요. 이 할머니는 한국 할머니 아니고 미국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도 76살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살까지 그림을 그리다 돌아가신 미국 할머니 모제스라는 이름의 할머니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린 옆에 그림이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예, 할머니가 그림 배운 적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그래요. 앞에 이 그림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그림 보니까 좋았어요? 할머니 그림 잘 그리셨죠? 그 그림을 그리신 할머니가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자, 그 옆에 있는 학생 할머니 좀 잠깐 일으켜 드릴래요?
네. 할머니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쪽 저쪽 학생한테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할머니는 지금은 86살이세요. 86세신데 오늘도 제가 이 할머니를 모시러 댁에 갔더니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손자가 결혼해서 그 손자 결혼 선물로 주려고 그림 그리신대요. 74살부터 그림을 그리셔서 12년 동안, 86세가 되는 12년 동안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74살 동안 자기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당신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살고 그러시느라고 손주까지 봐주느라고 그림의 재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신의 한 수는 어쨌든 늙은 나이에도 세상 밖으로 나왔죠. 네. 그 신의 한 수가 어떻게 나오시게 됐을까? 저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도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신의 한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에게도 신의 한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의 신의 한 수는 뭘까?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해보시도록 권했어요. 어머니가 70이 넘게 됐을 때. 근데 우리 어머니의 신의 한 수가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이 그림을 전시해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돈을 5군데 시민단체에 기부하셨어요. 지금 박수친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인생이 뭔지를 안다는 박수예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서 그걸로 세상과 나누면서 참 보람 있구나 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몇 등을 했냐, 국영수 점수를 몇 점을 받았냐, 그게 인생의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나이에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건 나는 뭘 해야 행복하고 나는 뭘 해야 좋은가, 그걸 알아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시기의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네, 성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적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건 성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꿈, 나의 신의 한 수를 내가 찾았나 못 찾았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은 오히려 그보다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뭐를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냐가 다 저절로 결정이 되죠. 자, 여러분이 고민하는 첫 번째 문제 뭐였다고요? 네, 성적이에요. 근데 이 성적은 여러분을 항상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우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고민이라는 게 무슨 고통스러운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모색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주말이나 휴일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TV 시청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 친구 만나 노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의 신의 한 수는 뭔가, 내가 뭐를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내가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통계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숲에 들어있을 때는 내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숲 밖으로 나와서 숲을 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뭡니까? 라고 청소년한테 물었을 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행. 자,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여행이 하고 싶다. 예, 내리세요. 뭐 80% 정도가 손 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행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길거리 학교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걸 깨닫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나 제주 올레길 걸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거의 다인데요? 내리세요. 완주했다. 올레길 21코스까지 나 완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오, 10명이나 넘게, 10명 넘는 것 같아요. 내리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행이 어디 먼 데 가는 거, 집,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멀리 떠나는 게 여행이죠. 그러나 이 제주는 이 자체가 세계적인 여행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태어난 거 너무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보다 4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여기 와서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 여름 목표가 올레길 완주거든요. 여러분이 여행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여행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특히 제주는 여행할 코스가 많은, 여행이라고 하는 게 관광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더불어 내 자신을 힐링하고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여행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셋이 알바를 해요. 야간에 밤잠도 못 자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냐? 뭐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핸드폰 요금 내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보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바를 한다면 그 돈을 모아서 꼭 여행을 가길 바라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 알아야 되겠죠? 어디를 가고 뭘 해야 되는지. 요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학은 뭐냐면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속에서 힘들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존재인가?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꼭 그 제일 좋은 학교가 여행이에요. 여행을 많이 하길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하고 싶은 여가 활동에, 자기 개발, 어떤 뜻으로 자기 개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휴대전화 이용 형태야 뭐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 게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채팅이고, 그 다음에 통화예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남학생 6.0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인터넷만 잘 이용해도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를 찾아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독서예요. 그런데 한 달 평균 독서량 몇 권이 제일 많아요? 한두 권이 제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땐 독서 많이 했을 거예요. 숙제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책 많이 읽으라고 책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교과서 외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제도 탓, 학교 탓, 사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하고 채팅하고 친구 만나서 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릴 수는 정말 없는 걸까요?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도 이왕이면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걸 만들면 훨씬 재밌어요. 훨씬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핸드폰하고 노는 건, 또 게임하고 노는 건 이미 만들어진 곳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지만 독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같이 놀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독서는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 친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말할 때 폼 잡을 수 있는 멋진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칠게요. 꼭 해주고 싶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녀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학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일 뿐이죠. 2, 3년만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길고 더 오래가요. 부모님들은 실제로 대학만 가라,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20살까지만 나를 책임지고 신경 쓰겠다는 건데 20살 이후의 나의 인생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궁리를 해야 돼요. 어른들은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겁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 나다움, 나는 뭘 원하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심리적 독립이에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건 이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할 거예요. 지금 서울의 유명한 호텔의 부주방장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물경 고려대학교 명문과를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은 요리였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본인이 늘 대학을 가길 원했고 자기가 요리가 취미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 일단 대학을 가봐라. 그럼 네 생각은 변할 거다. 그러나 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를 졸업한 다음에 어디를 갔나? 예, 요리학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특급 호텔의 부주방장까지 됐어요. 그 부모님은 지금 너무 자식한테 미안해 하세요. 왜요?
어차피 얘의 뜻이 여기였는데 왜 그 4년을 쓸데없이 여기 낭비시키게 했을까? 근데 그 아들이 요리를 하러 가면서 부모님한테 말했대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제가 명문대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제가 4년 졸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 인생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변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도록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애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내 뜻을 이해하기 전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의 가장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여러분을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고 확신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른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른이라면 내 삶에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앞엔 어떤 방해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독립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심리적 독립을 꼭 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활기차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우리 나답게 심리적으로 당당하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의 눈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아주 성적이 아주 힘들었는데 좀 듣거나 좀 후련해졌고요. 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수업을 듣고 정말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고 별로 그러는데, 정말 아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사님 강사하실 때요, 자신이 좋아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길이 있다고, 세상이 열린다고, 어떻게든 길이 있다고, 그것을 두고 찾으려고 이제부터